김혜재 의원께서는 이번 국회 출범 때부터 지금 원내 대표단에 함께 활동하고 계신데, 지금 정기국회도 시작됐고요. 민주당 새 지도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정말 어려운 시기에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한 것 같습니다. 코로나, 그다음에 의료 문제도 있고요.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 다행인 거는 풍부한 정치 경험, 그다음에 정책 경험,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낙연 우리 당대표께서 새 지도부의 수장이 되셨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. 무엇보다도 먼저 코로나 국난 극복,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.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 위기 문제라든지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걸 또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어떤 국민들의 통합 문제도 굉장히 필요하고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거세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이낙연 새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수뇌부들이 이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당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번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, 김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. K뉴딜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가요? 예. 이 국난극복위원회가 코로나 국난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고의 어떤 정책 결정,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러면은 K뉴딜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,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, 이제 그런 사업들을 K뉴딜위원회에서 예산과 정책을 통해서 이행을 하는데, 이 K뉴딜위원회는 그 예산과 입법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위원장을 맡아서 원내대표단과 어떤 당정청의 관계를 원활히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. 네. 이 정말 3단계로 가는 거는 상상하기 싫은 이제 경우인데요. 만일 3단계로 가게 되면은 거의 지금도 소상공인들 중에는 폐업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거의 15% 정도 된다고 그래요. 근데 3단계로 가면은 3분의 1 내지 거의 40%까지 이제 폐업 상태에 다다르게 돼서 정부나 당의 입장에서도 3단계까지는 안 가도록 하여튼 방역에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왜 단계가 1, 2, 3단계만 있을까? 이거를 4단계나 5단계로 단계를 2개 정도 더 늘려서 세분화하고 좀 정밀 타격을 하는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여하튼 어쨌든 간에 3단계로 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, 재난지원금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되겠죠. 그 다음에 고용 안정 문제.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민간 차원에서 옛날 우리가 IMF 때 어려웠을 때, 국민들이 일선 것처럼 민간 차원에서 서로 배려하면서, 그거를 살려나가는 그런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, 생각을 합니다.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재난지원금 문제, 아직은 미래통합당이죠. 미래통합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은 지원금 선별 지급에 합의했다. 뭐 공감대를 형성했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 어떻게 당에서 결정이 됐습니까? 어떻게 됐습니까? 아직 당에서 이게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 논의는 수면 위에 이미 떠오른 것 같습니다. 우리 이낙연 당대표 견해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견해가 좀 다르긴 한데요. 구체적으로 우리 당 내의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.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. 전체 지원하자고 하는 측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지원할지,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. 오히려 시간도 걸리고, 그거 구분하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.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지급하는 게 낫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,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에서는 여하튼 이게 우리 재정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, 코로나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막 그 예산 지원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.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두 가지를 좀 종합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선별 지원으로 가면서 가급적 그 좀 지원하는 범위를 선별 지원 중에서 좀 높여서 하면은 두 가지를 통합해서
만족스러운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지역도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. 좀 전남권에서는 의대하셔야 되고 예. 또 광주에 공공의료원 설치 또 여론도 많고요. 맞습니다.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까요?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 의료정책 부분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, 의료계에 반발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공공병상 10%가 코로나 환자의 80%를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, 그것도 거의 이제 꽉 차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공성,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 진짜 이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안건을 내밀었는데요.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것 같이 어떤 소통 부분이 좀 부재했다고 이런 부분들은 의료계도 정부도 인정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회라든지 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. 사실 이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지금 현안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게 좀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우리 전남권에는 또 이 대학병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남권에 특히 전남 동부권에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이 좀 들어서고 또 광주에는 공공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김 의원님께서는 저도 신부 7조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. 상당히 우리 당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꽤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 국회의원들 모의경만 하면 너무 목소리 높이고 싸워서 불편했는데 오히려 이런 글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협치를 나가는 그런 정치가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.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그 부분을 다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각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추구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 또 내세우는 논리도 있고 그런데 이 신부 7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상당 부분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. 이번에 신부 7조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당이 좀 더 겸손하게 아주 그 작은 목소리라도 좀 듣고 국민과 함께 나가는 그런 자세를 견지한다면은 이번에 이 신부 7조는 우리한테 상당히 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기자 부동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그 얘기 잠깐 해보죠. 부동산 대책을 현 정부 들어서 22번이냐 23번이냐 뭐 이렇게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수도권 집값은 일단 좀 잡힌 것도 같은데 전세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네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특히 이 부분은 이제 김혜재 의원께서 지금 국토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니까 좀 소상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. 예, 이제 부동산이 오르는 그 시점에 정책을 이제 제시를 하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정책 제시된 후에 집값이 올라서 새로운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게 반복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번 부동산 정책은 좀 어떻게 보면 가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처방을 해서 일단 부동산 상승 국면은 좀 진정을 시켜서 이 국민들한테, 이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인상을 좀 심어주고 심리적 안정감은 조금 부여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강한 처방을 하다 보면은 좀 부작용들이 생기기 마련인데, 예를 들면은 임대차 3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2번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
다음에 4년 후 것까지, 2년 후 것까지 높여받아야 되지 않느냐,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전셋값이 좀 오르고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한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법으로 다 막아놔서, 앞으로는 그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강한 처방으로 인한 이 부작용 부분을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나갈 것이냐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를 좀 모을 필요가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어떻게 보세요? 이게 저 친정집 얘기이기도 한데 예.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? 검찰 문제? 검찰 개혁의 이제 큰 문제는 사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였거든요. 그래서 옛날 대검의 중수부가 했던 그런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도록 하고, 그 다음에 검찰은 직접 수사 중에서 가운데 토막 부분을 하고, 그 다음에 좀 대다수 직접 수사는 경찰에 넘기자.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. 그래서 맨 먼저 했던 게 공수처를 만들어서, 대검 중수부에서 했던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걸 공수처로 넘기는 거였는데, 법도 만들어 놓고, 전번에 이제 부수 입법까지도 다 완성을 했습니다. 이제 남은 거는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고, 그 다음에 공수처 기구를 출범을 해야 되는데, 그 임명 과정에서, 통합당의 지금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그거 못 나가고 있어서, 이런 상황이라면은 계속 이렇게 공전을 하고 기다릴 것이냐, 아니면은 법을 좀 서로 만들어서라도 이 공수처가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, 제 보기에는 이 부분은 지금 국민들이 촛불 그 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가 권력 기관의 개혁 문제를 제기를 했고, 거기에서 탄생한 게 이제 공수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법을 바꿔서라도 만일 통합당이 협조를 안 하고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이게 출범을 시켜야 된다.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이제 우리 새 대표가 또 이제 시작을 하셨고, 우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야 간의 어떤 협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당도 협조를 할 것으로 그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문제, 그다음에 검찰 개혁 문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그 결과로 사실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들쭉날쭉했습니다. 최근에 변동이 좀 심했는데 유 기자 1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전번 선거에서 우리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거는 정말 일 잘하는 좀 국회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는데요. 저희 여당에서는 국민들의 명령이 일 잘하는 거니까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일을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야당하고 협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. 그래서 일 잘한다고 갔는데 부동산 문제에 걸려서 국민들로부터 이거 일 잘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받게 되니까 좀 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, 정책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면서 국민들도 다시 우리 당을 좀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코로나 문제라든지 경제 위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과를 내고 또 겸손하게 국민들하고 소통해 나가느냐,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오늘 토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민주당 새 지도부가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